보면 흙으로, 즉 지구로 돌아간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근데 신 박사님도 동의하시죠, 이 문장? 사실은 그렇죠. 특히 자연과학자들이 볼 때에는 이 똑같은 거잖아요. 다 원자로 다 되어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이 거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교수님 버전의 어떤 죽음이나 생명에 대한 정의가 있을까요? 사실 죽음은 전 정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만원당 TV 구독자 여러분, 심채경의 과학 감성 심채경입니다. 여기서는 과학 또 과학 체계에 관련된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과학 감성이라고 이름 붙여서 줄여서 과감인데요. 아마 과학 이야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과학책으로 읽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시고, 또 과학만 좋아하시고 과학이 아닌 다른 게 어려운 분들한테는 또 과학의 세계 밖으로 한 발 내딛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앞으로 과학 그리고 과학책에 대한 이야기,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볼게요. 네, 오늘은 과학의 세계 그리고 과학책의 세계, 그 안팎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계시는 분과 함께 저희 과감의 첫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과감하게 와주신 분은요, 대중들에게 다정한 물리학자로 불리는 분이시죠. 과학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계시는 대한민국 대표 과학 커뮤니케이터 물리학자 김상학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상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물리학자의 이름 여전히 유효한가요? 뭐 언제나 유효하죠. 오늘 저희 첫 손님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학 감성이라는 제목 어떠셨어요? 굉장히 과감한 제목 같아요. 원래 그 과학은 되게 이성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감성이랑은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라서 그래서 지은 제목인 것 같은데 좀 너무 과감하지 않은가? 과연 과학이 감성적일 수 있을까? 앞으로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좀 무서운, 무섭게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오늘 모신 게 저희 과학 감성, 과감의 이제 첫 번째 발을 내디딜 때 이 문을 제일 잘 열어주실 분인 것 같아서, 또 이성적인 걸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과학의 감성을 또 잘 전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냥 친해서 부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네. 교수님 요즘에 그 시사인의 경물치지 연재 칼럼도 하고 계시고, 또 저랑 사실 같이 글도 쓰고 계시고 바쁘시잖아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바빠서 미치겠어요. 이럴 줄 알고서 계속 요청이 올 때마다 이걸 해야 되나 하다가 재밌겠는데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방학이거든요. 방학이 아니었으면 과연 어떻게 이걸 버텼을까 싶을 만큼 적절한 시기에 잘 오셨습니다. 근데 글도 쓰시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말로 설명하는 거랑 글로 표현하는 거는 사실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다르죠. 강의실에서 강의하시는 거랑 책을 쓰시는 거랑 과학자를 위한 글이나 대중을 위한 글이 좀 상반되게 될 텐데, 글 쓰는 것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 사실 글을 꾸준히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네. 한 언제부터지? 한 2018년 정도까지는 열심히 글을 연재하고 책도 많이 냈다가요. 한동안 좀 쉬었어요. 너무 글을 썼더니 완전 방전된 것 같아가지고 한동안 좀 쉬면서 한동안 책만 보고 글 연재 같은 건 일체 안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다시 시작한 게 작년부터 시사인 연재 시작한 거고요. 다시 해보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그 연재가 3주 한 달에 한 번이라서 하나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후회하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후회하고 계시죠? 역시 2개는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교수님이랑 오늘 요모조모 과감하게 뜯어볼 오늘의 책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입니다. 이 책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물리학 교과서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원자 분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지구 안에 있는 것, 지구 밖에 있는 것, 또 에너지, 뭐 이런 물리학자가 세상을 볼 때 설명할 수 있는 그 순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물리학자의 의식의 흐름대로 그렇죠. 네, 이렇게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전체이고 또 뭐 인간에 대해서도 생명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 교과서 같기도 하면서 약간 교과서를 조금 벗어난 책 같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은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가져온 제목이잖아요. 시집의 제목이죠. 네, 시집의 제목. 이거는 언제 정해진 걸까요? 제목은? 이 제목에 얽힌 비사가 있는데요. 기사가 있나요? 저 그 궁금했던 게 책의 제목을 먼저 정하고 이게 책이 써지는 것일까? 아니면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새로 정하신 것일까? 궁금해요. 책 많이 내보셨으니까 언제나 제목은 맨 뒤에 정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사실 제목이 너무 잘 맞아떨어져 보여서 아닌가 보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책은 그 서론에도 써놨지만 그러니까 연재했던 글을 스케트에 연재했던 글을 모은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제목이 있지는 않았고요. 연재가 끝나고 이제 책을 만들자 보통 그러고도 한 1년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한 여기에 몇 개 끼워 넣은 게 있어요. 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그래서 다시 한 1년 넘게 이제 쓰는 과정에서 제목이 지어졌는데 출판사에서 제목을 지어줬어요. 출판사에서 이 제목을 가져와서 이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저는 싫다 그랬고요. 이렇게 멋있는 제목을 싫다고 하셨군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시적이고 너무 인문학적인 느낌이라 이 책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오해하고 사시는 독자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많이 팔렸나? 그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물리를 쭉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인데 제목은 너무나 이게 시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살 수밖에 없는 제목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존재의 지도란 제목을 제시를 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리학자가 만든 지도죠.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출판사도 이번에는 그 거의 양보 안 하고 끝까지 한 1년을 싸웠어요. 1년을 난 안 하겠다 그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나중에는 이걸 다 그 책이 나가기 전에 한번 다 똑같이 만들어서 보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지니까 아름답지 않냐고 이거랑 존재의 지도랑 다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또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 될 때가 있죠. 약간 힌트가 있어요. 원자에서 인간까지라고 쓰셨잖아요, 여기. 그 타협점이었죠. 네, 그게 시적이기만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암시가 표지에. 하지만 이제는 이 제목을 제가 아주 완벽하게 설명하는 그 로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설명을 이제 하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출판사가 지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물어보지 않으면 답할 필요 없으니까 하늘은 우주고 바람은 이제 빈 공간에서 이렇게 부는 거니까 공간이 필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불잖아요. 그리고 분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람은 시간과 공간을 상상하게 해주고 별은 모든 원자들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물질이죠. 그러니까 우주, 시간, 공간, 물질 다 들어가 있는. 다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인간은 넣을 필요 없어요. 이미 물질이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특별한 물질이라고 하여 굳이 따로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 배치도 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멋있는 이제 해석을 나중에 때려 넣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누가 지었는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멋있게 진행할 수가 있죠. 근데 인간은 뭐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걸 차지하지 않는다. 인간도 물질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거에 치고는 책에 생물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요. 물론 물리학자가 보면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생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물리학자가 생명을 딱히 배우거나 이렇게 연구 주제가 겹치거나 이런 일이 있나요? 이거 쓰려고 공부를 엄청 하셨을 것 같던데.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서문에 있지만 이제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생물학에 대해서는 뒤늦게 이제 그 경이로운 걸 알게 돼가지고 아마 대학 교수가 되고서 이제 이런저런 많은 책을 보면서 가장 재밌었던 책들이 생물학 책이었어요. 어차피 물리랑 우주는 다 아는 내용이라. 다 아는 내용이라. 다 안다는 게 익숙하고. 대충 익숙하고 물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구나. 이제 새로운 것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경이로운 것들은 대충 다 이제 아는 상황이라. 경이의 순간은 이미 지나갔죠. 많이 지났죠. 생물학은 정말 책을 볼 때마다 경이롭더라고요. 그래서 생물학 책을 오히려 더 많이 봤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교양과학 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공은 물론 물리를 더 많이 봤죠. 논문이라. 근데 생물학 책은 정말 제가 많이 보면서 진짜 과학의 경이로움을 많이 느꼈었고 뭔가 이렇게 경이롭다는 걸 느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런 책을 쓸 때 생물학 얘기를 더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근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건 되게 위험한 행동이죠. 그래서 그렇게만 쓸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철저하게 물리학자의 시각으로만 생물학을 다뤄보면 그러면 틀릴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뭔가를 굳이 제가 쓸 필요 없잖아요. 생물학자가 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생물학을 소개하려고 쓰시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쓰고 그다음에 그 파트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의 감수를 받자. 그래서 이제 이정무 관장님이 그 파트만 따로 이제 감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틀린 걸 잡았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표현이 미묘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저희도 그 단어 하나가 이렇게 과학 책에서는 틀렸는데 그냥 평소에는 쓰는 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마 분야가 다른 분야로 넘어갈 때 그게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냥 책 보고 쓰는 거니까 여기서 이런 내용을 읽고 이런 내용을 읽고 이걸 제 머릿속으로 결합해서 쓰면은 이럴 때는 괜찮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합치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문가는 보고 잡아내더라고요. 이건 각각은 맞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묘한 그 문장의 차이, 동사나 이런 거의 차이가 국어적으로는 같은 말인데 이게 그 전공 분야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셔가지고 바라기로는 크게 틀린 게 없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제가 확신을 못하니까 아직까지 제보는 없었나요? 이것은 뭐 몇 번 고쳤죠. 사실 몇 번 고쳤었고요. 최근에도 한번 크게 고친 부분도 있어요. 또 새로 사야 되잖아요. 크게 고쳤다는 게 이제 한 페이지 정도를 뭐 이제 몇 가지 개념을 바꾸다 보니까 좀 많이 고쳐야 했는데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이제 또 전문가 분께서 이제 그런 표현을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확인한 다음 고친 부분이 또 있고요. 이 책은 책의 특성상 계속 고쳐가고 있어요, 사실은. 계속 공부가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원래 그렇잖아요. 네, 책을 낸 다음에도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고. 네, 되게 싫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 할 수 없죠. 고쳐야죠, 계속. 이 책에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또 이게 무생물과 생물을 아까 물질 어차피 다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이제 물리학자나 자연과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그런 특성인 것 같기는 해요. 생명을 다루시는 분들은 똑같은 물질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건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런 게 좀 다를 것 같고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열어서 읽어보면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즉 지구로 돌아간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 물질 그 자체를 본질적으로 좀 보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신 박사님도 동의하시죠, 이 문장?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렇죠. 과학자들이 특히 자연과학자들이 볼 때에는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다만 형태가 바뀌고 상이 바뀌어 있고 이런 정도이지 결국에는 같은 것인데. 다 원자로 다 되어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표현할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약간 새로운 접근일 것 같아요. 이게 과학자들끼리는 그렇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좀 과감하게 이렇게 밖에다가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생명인 것과 아닌 것,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이 거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교수님 버전의 어떤 죽음이나 생명에 대한 정의가 있을까요? 사실 죽음은 전 정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이거 다 죽어 있으니까요, 이런 거. 네네. 사실 죽어 있다는 말을 따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주의 대부분은 우리가 죽어 있다는 말이 되게 이상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것이라고 죽어 있다는 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런가요, 정의가? 그렇죠. 근데 이상한 것이 이제 우주는 대부분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주는 그 자체로 죽어 있고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게 그냥 우주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습 그 자체가 죽어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뿐인데 그냥 우주의 그대로의 모습이고 살아있다는 것을 정의해야죠. 그러면 단지 움직이고 있다라든지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든지 이것은 생명이나 죽음과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지구가 태양계를 돌고 있지만 살아있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물체는 움직일 수 있죠. 물리적으로 시공간 내에서 물체의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것이 운동이고 운동이 뭐 생명과 조금 가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 우주는 그 자체로 우리가 굳이 죽어 있다는 이상한 표현을 만든 건데 그냥 그 자체 끝.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지구에서만 살아있는 걸 찾았으니까 굉장히 이상한 것인 건 맞고 우주의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그게 일단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살아있다는 걸 여전히 우리가 잘 정의 못한다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 모든 과학자들이 합의하는 정의가 아직 없는데 어떻게 정의를 해도 이제 발레라는 게 있잖아요. 이상한 예를 가져오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복제를 하고 자기가 생존하려고 항상성 유지하려고 하는 게 생명체다라고 하면 제일 편한데 그럼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가 생명이냐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성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생명의 정의를 하는 순간 그 정의에 부합되나 생명처럼 안 보이는 것들을 언제나 예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한 정의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대충 얘기하는 것이 이제 지금 제가 들었던 항상성 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물리학자의 시각으로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돌은 항상성 유지하지 않거든요. 망치로 때리면 쪼개지고 끝인데 인간은 망치로 때리면 되게 아프지만 퍼렇게 멍이 들고 그 멍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복원하는 작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원하고 유지하려는 이 특성이 생명의 본질인 건 맞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일가 제2법칙 때문에. 그래서 지구상의 생명체는 이거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복제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상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생명을 정의를 해요. 그래서 제 책에서도 이제 생명 파트는 에너지 유지 파트와 복제 파트로 되어 있고요. 복제를 할 때 언제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진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복제의 어떤 그 부산물이랄까? 그래서 저는 진화를 전혀 생명의 본질로 보진 않아요. 물리학자의 시각으로는 너무 당연한 거라 진화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복제가 불완전하면 진화가 당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기서 몇 번 강조했지만 물리학자는 이 문제를 따라서 이 유지하거나 복제하려는 것이 물리법칙과 상충되는가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둘 다 상충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죠. 사실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우주에서 우주 생물학 혹은 우주 생명체 이런 거를 정의할 때 이게 그냥 단순히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작은 생명체를 가지고 우주로 나가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자기 수명까지는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주면. 그러면 얘는 우주 생명체일까? 혹은 얘가 달이면 달, 뭐 화성이면 화성에 가서 자손을 번식을 하면 그러면 우주 생명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이 친구는 그냥 자기는 같지만 그 다음에 자손을 번식하는데 실패해서 자기 대에서 수명이 끝나고 우주에서 멸종을 한다면 얘는 우주 생명체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그 정해지는 게 없고. 그렇죠. 사실 바이러스 같은 게 살아있지 않은 거지만 그 어딘가 묻어서 먼 우주까지 갈 수 있거든요. 어딘가 가서 조건이 맞으면 다시 살아나는 상태가 될 텐데 씨앗 같은 것도 사실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저도 몇 번 여기서 썼지만 외계 생명체를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형태일지도 모르고 굉장히 유사할지도 모르지만 원래 과학은 그 실험 결과에 의존하는 관찰에 의존하는 건데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구에 이거밖에 없기 우리밖에 없어서 샘플이 하나밖에 없으면 모든 종류의 커브를 다 그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에서 본 것까지만 가지고 얘기를 못한 밖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서 지구와 완전히 다른 조건이지만 생명체 같이 보이는 걸 하나 봐야지만 비로소 생명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생명이 더 중요한 질문이지 죽음은 저는 정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아까 말씀하시면서 복원력에 대한 얘기, 탄력성, 회복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일본의 민간 기업이 달에 착륙선을 보냈는데 그 착륙선 이름이 리질리언스예요. 이제 복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왜 착륙선 이름을 이렇게 정했을까 조금 낯설다는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묘하게 연결이 되네요. 이 복원된다는 것, 복원하려고 한다는 것,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의미의 단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어떤 정치적 의미도 있죠. 네, 지금 그렇죠. 기후 위기를 당하고 있는 지구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복원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어쩌면 그 착륙선에 그렇게 거창한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그 책에서 소개하고 계신 일화 중에 그 RNA 타이클럽이라는 얘기가
잠깐 나와요. 아마 물리학자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 일화를 넣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RNA 타이클럽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물리학자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거기 물론 물리학자가 아주 많은데요. 물리학자가 그 많던데요. 왜냐하면 그 시작한 사람이 가모부인데 이제 가모부가 물리학자다 보니 지인들을 많이 넣었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는 당연히 생물학자들이 들어가 있고요. 주로 물리학자긴 하죠.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아미노산, RNA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어쩌면 그 사람들한테 그게 연구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본인이 해야 되는 어떤 방대한 주제인 것은 아니잖아요. 마치 퇴근 후에 취미 활동인 것 같은 제가 보기에는 동아리인데 좀 많이 집중해야 되는 동아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어떠셨어요? 그걸 보시면서 물리학자 최고 뭐 이런.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 접한 거는 왓슨이 쓴 DNA라는 책에서 본 거거든요. 그 책에서 보고 좀 더 찾아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자세한 논문도 있고 하길래 여기 책에 제가 그걸 이제 참고 문헌 달아놨는데 아마 당시에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를 밝힌 직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DNA가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를 논문을 쓰고 바로 그 직후에 그 논문을 읽고 가모부는 왜 그 논문을 봤는지 모르지만 근데 아무튼 네이처에 나왔기 때문에 2페이지짜리 논문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의 중요성을 바로 알았을 거고 유전 정보가 원자 수준에 돼 있다는 걸 봤을 때 아마도 물리학자들이 확 깼을 것 같아요. 원자 1개, 2개 안에 유전 정보가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물리학자들이 생명의 신비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당장 이거 노벨상 냄새가 나거든요. 또 그것도 나고 하니까 재밌겠다 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당시에 아주 뜨거운 주제였을 것 같아요. 등장하자마자 충격적이고 새롭고 모두가 다 뛰어들어보고 싶고 또 그 논문이 나간 게 195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이 좀 되게 혼란스러울 때거든요. 메카시 선풍도 있었고 오펜하이머가 감옥에 들어가고 뭐 하여튼 복잡한 세상에서 물리학자들이 뭔가 이런 거 재미있다고 느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좀 몰두하는 시간이 좀 행복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아니었지만 근데 아마도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똑똑한 사람끼리 서로 이제 다 네트워크 돼 있고 아직 일반인들만 몰라서 그렇지 어느 정도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면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재미있는 주제가 있을 때 이렇게 툭툭 던져보면 이게 직감이 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싶으면 다 참여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일을 잘 분담하기도 했고요. 가모부가 가모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리더십이 네, 적재적소에 이렇게 딱 사람을 맡기는 거잖아요. 가모부는 여기저기 나오죠. 사실 가모부가 거의 1호 과학 커뮤니케이터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톰킨슨 씨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1920, 30년대에 양자역학을 소개하는 책을 썼거든요. 막 그림 그리고 전 그 책 보고 사실 양자역학을 처음에 알기도 했는데 본인이 그림도 그려가지고 그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림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소개하는 막 피아노 건반 가지고 흑채부터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단히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 사람이고요. 아주 뭐 많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많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을 이렇게 맡겨서 사람들을 막 추진을 해서 알아가려고 했다는 게 재밌고 교수님 혹시 주변에서 이런 식의 좀 분야를 넘나드는 공동 연구 동아리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물리학자들은 꽤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통계물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야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넘나들다 보니 그 굉장히 공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뭐 정재승 교수가 했던 야구 협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백인천 프로젝트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책 재밌었어요. 김범준 교수 같은 분도 이제 굉장히 많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연구를 많이 하죠. 뭐 야구팀이 연고지가 있잖아요. 근데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이게 이동하는 거리가 되게 피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동 거리를 최적화시켜서 모든 야구 각 그룹들이 비슷한 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동선을 짜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했지만 짜서 줬는데 구단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돈을 제일 많은 버는 방법으로 이 팀이 여기서 할 때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똑같은 수학을 사용하는데 이제 물리학자들은 선수들이 좀 덜 피곤한 식으로 동선을 짜본 거고 이제 구단주나 그쪽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통계물리 하시는 분들은 분야를 넘어가서 많이 하세요. 다른 분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알고 싶고 궁금하고 이해해보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교수님 책에서 이 책이
이해하고 싶었다로 시작해서 이해하고 싶었다로 끝나더라고요. 제일 앞에 이해하고 그렇죠. 싶었다, 네. 끝나고 이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좀 넘어서 생명이나 이런 것도 본인이 공부를 해봤지만 결국에는 그쪽 전문가가 또 와서 다양한 얘기를 해주고 서로 이렇게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말씀하신 아까 그 지도, 존재의 지도, 이해의 지도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해한다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자를 역시 찾아보셨을 줄 알았어. 아니 저는 한자 사전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단어를 치면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귀찮잖아요. 그 단어들의 한자를 알려주는 사전도 갖고 있는데 그 이가 이제 이치할 때 이고 해가 녹였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치를 녹여서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한 것 같다는 그런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우리 말에서의 뜻은 그 전에 한번 이해를 놓고서 아인슈타인과 보호가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양적하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자 보호가 도대체 당신은 이해가 뭐냐고 이런 질문을. 예, 그렇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해가 이렇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는 믿음의 일종이고 내가 이해했다고 느끼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해를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는 있거든요. 이해했다는 건 일종의 믿음 같은 거예요. 내가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했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고 새로운 지식이 왔을 때 이걸 내가 이해했다는 뜻은 이것 가지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이 논리적이고 정합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이해했다고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이치가 녹아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라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따진다면은 첫 번째로 할 일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부터 점검을 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그것이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이해된 건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본인이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면은 새로운 것과 이것이 과연 정합적으로 연결된 건지를 따져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때로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있잖아요. 뭐 양자역학 많은 물리학도들에게 양자역학 그럴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살아보다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수용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럼 이해라고 보세요? 이해하지 않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아까 같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해라는 게 사실 느낌에 가까운 거라서 그 내용을 내가 통째로 다 암기를 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면 남은 문제는 그게 내가 이해했다는 느낌이 있는지만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워서 내가 다 달달달달달 외워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해를 못하고 외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게 그 유명한 중국인 방 문제랑 비슷하거든요. 중국인 방문자. 그러니까 중국인 방이라는 심리학 문제가 있어요. 안에 그 중국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실 중국인이 있는 건 아니고 안에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모든 가능한 중국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서 들어오면은 읽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 사람이 중국인인가 이제 그런 질문인데요. 근데 그 양자역학을 예를 들면 1991년 양자역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 30년이 넘었죠, 사실은. 그러면 제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긴 하지만 그렇게 오래 쓰다 보면 네. 제 입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끼리 이제 대화할 때도 전자가 여기 동시에 여기 있잖아.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쉽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아직 측정 안 했지? 그럼 모르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완전히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해됐다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걸 내가 상상할 수는 없거든요, 상태를. 그렇죠.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건지 확실하지 않은데 거의 우린 즉각적으로 문제를 주면은 바로 답할 수 있고 많은 경우 이렇게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했다고 해버리는 거랑 뭐가 다를까?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수학을 공부하고 미적분 공부하고 하는데 그거 정말 이해했을까? 그렇죠. 풀 때가 이해하지 있어요. 못하고 풀 때도 많죠. 그 많은 문제를 외워서 푸는 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미적분이라는 게 안으로 들어가면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해를 하지 않고 진행되는 게 많아서 저는 사실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거나 자전한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설명해 보라 그러면 우주에 붕 떠가지고 도는 거잖아요. 또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막상 설명하라 그러면 이게 외운 거지. 그렇죠. 맞아요. 외운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이게 둥글다고 말은 들었지만 뭐 정말 그러냐 설명해 보라 그러면 의외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래 하면 이해가 됐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서 사실 이해라는 게 저랑 언제나 그 신 박사님이 하는 얘기지만 많은 단어들이
그 정의가 뭔지를 생각하고 나면 보통 지문이 무의미해지거든요. 무의미한 질문을 또 제가 던졌는데 이해했다는 게 뭔지가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인지도 확실하진 않아요, 사실. 사실 그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면 또 그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해를 했는가 이 책을 다 덮었을 때쯤에는 뭐 어디까지가 이해가 됐는가 이런 생각을 좀 너무나 해보고 좋은 독자의 자세예요. 그래요? 이 책은 철저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가로 쓰여져 있거든요. 제가 보면서 이거는 나는 이게 이런 부분이 이상한, 다른 부분은 하나도 안 궁금하고 이게 궁금해서 그것만 쓰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책이. 저는 사실은 이 책의 그 타겟 독자가 인간 김상욱 한 명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오늘 드디어 비밀이. 본인이 이해하고 이거 싶었고 어떻게 이해하고 드디어 싶다 이거였잖아요. 철저하게 제 시각으로 제가 궁금한 것만 가지고 쓴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천문학의 눈으로 볼 때는 우주 파트가 뭔가 이걸 뺐지? 이건 얘기 안 하고 이건 이렇게 얘기하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과서거나 지식을 전달하려고 했다면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그냥 이해하고 싶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어떤 그 단원별로 특정 부분을 이렇게 비율을 잘 맞춰서 배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물리도 요만큼 뭐 생명도 요만큼 천문학 이만큼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없어요. 들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과서적이긴 해요. 네, 이제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은 교과서적이긴 그렇긴 해요. 한데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해서 제 입장에서 이게 정합적으로 모든 게 설명이 원자부터 인간까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 중심이라 맞춤 효과에. 무서워요. 지금 소름 끼쳐. 이거 그쵸. 저를 위한 책이죠. 이거. 네. 자, 교수님을 위한 책에서 어떻게 한 문장 좀 꼽아볼까요? 사실 이 책은 한 문장을 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긴 해요. 이게 워낙 모든 문장이 다 명문장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아, 꼽아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문장 중에 뭘 꼽으실 건가요? 사실 이 책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른 책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제가 창발이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요, 적어도. 네, 여러 번 그 창발의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학만 가지고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물리학으로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것은 물리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 분과 학문의 눈으로만 가지고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 얘기를 끝없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창발에 대한 내용이 여기저기 나오지만 맨 뒤에 나오는 창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 책에서의 한 문장으로 정확히 두 문장인데요. 두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그 이유는 층위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특성들이 창발하기 때문이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이 책에서 끝없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물리학자도 생물학 공부해야 되고 인문학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거 너무 많은데 너무 좋지 않아요? 공부할 게 많은 건? 이게 본인이 자기 전공이 아니면 또 더 재밌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게 포인트죠. 원래 연구도 새로운 거 시작할 때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를 때.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창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니까. 생명의 공부는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네, 지금까지 김상욱 교수님 생각하시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의학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의사가 패널로 나와 있고 꼭 법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변호사나 다른 분들이 나와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는 과학을 다루는 프로그램일 때만 과학자를 앉혀놓고 과학에 대한 질문을 전담하게 하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과학은 아까도 이게 교양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다루더라도 이제 과학에 대한 내용이 필요로 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알쓸 범죄같이 범죄에도 나갔던 이유가 제가 나가면서 PD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죠.